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대통령령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 해당 특례를 합의했으나 미국 대통령령과 연방관보에는 반영되지 않아 일본 측이 시정 요청에 나섰습니다. 수정 시기는 미정이지만 일본 측은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주 만에 약 2조 원 늘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700억 원 넘게 늘어 지난달 증가 속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공모주 투자, 주택계약자금, 추가 규제 예상에 따른 선수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경제부처 기능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17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선처가 맡고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 사실상 해체될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헌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 내용을 보면요. 엔비디아와 AMD가 앞으로 중국 쪽에 칩을 판매할 때는 이 수익의 15%를 미국에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달이 됐죠. 이 시장 안에서 어쨌든 칩을 다시 수출하는 걸 재개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개장한 후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리포탄 CEO가 현재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리포탄 CEO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이니까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퇴 압박이 있었던 5일 만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부분 정리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15일에 미러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재건주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와 과세, 실적, 이번 한 주도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특히나 물가 지표들 확인하면서 가셔야겠습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보겠고요.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샘 올트먼 머스크 저격이고요. 샘 올트먼이 머스크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AI 경쟁에서 압도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챗GPT가 이제 5가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어쨌든 전략적 MS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MS의 어쨌든 그 컴파일러라든가 뭐 다른 애저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좀 약간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X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샘 올드먼이 이 부분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델라라고 하죠. 이제 이 부분에 MS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 나델라 입장 이런 것 같아요. 50년간 이어진 경쟁과 혁신을 즐긴다며 가볍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고요. 머스크의 그룹포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당신도 제안을 하면 나도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드만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그다지 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는 당황하면서 막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을 하지만 자신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라이벌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오직 1등이지 일론 머스크 정도는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대응한 건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속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이채로운데요. 2015년에 이제 오픈 AI 공동 설립한 이후에 불화로 이제 계속하면서 설전을 계속했다라는 게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이제 MS 투자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설전을 계속해왔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초 사건도 좀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오픈 AI 비영리 구조를 하면서 974억 달러를 인수 제안을 했고 올드먼이 유치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불화가 섞여 왔는데 지금 사건도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설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설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영장성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와 오픈 AI의 샘 올트먼 사이에 있었던 설전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트만이 나름대로 대응을 좀 했는데 이런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발언들이 AI 시장에서는 판도를 어떻게 좀 바꾸게 될까요? 일단은 샘 올드만의 대응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식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는 쿨한 대응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반응도 뭐 시장의 반응도 어쨌든 여유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 것들은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의 발언은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록이 후발주자인데 뭔가를 보여주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경쟁사의 어떤 대형 발표 이후에 강한 경고 발언과 헤드라인 선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제 MS에 집어삼킬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이제 규제기관이란가 투자자라든가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반복만 되면 경고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 말밖에 없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만 한다라면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라는 이미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AI 시장에 어떤 반응을 미칠까라고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GPT가 이제 5 시장에서 어쨌든 에마스의 어떤 연합감이 존재감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두 관계는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T가 지금 어쨌든 5가 4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GPT-5가 어쨌든 실력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빅테크 연합과 어쨌든 독립 경쟁자의 구도가 뚜렷하게 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트먼과 머스크 CEO 사이에 있었던 설전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리프탄 중국 연루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텔의 리프탄 CEO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중국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내용은 이제 어쨌든 사임했다라는 내용은 계속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 사임을 시켰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과거 이제 리프탄 CEO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중 CEO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 대학의 어쨌든 군 현대화 핵무기의 슈퍼컴퓨터 기술 이전을, 그러니까 약간 간첩 혐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어쨌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CEO 시절이 있는데, 이 CEO 시절에 상당 부분의 어쨌든 컴퓨터나 이런 군 시절에 이런 부분을 간첩 혐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한 벤처 시절에 이 부분에 수백 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고, 어쨌든 중국 정부라든가 이 연루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쨌든 미 상원의 정부위원장인 톰 고든 의원이 이 부분에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을 요구했고,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해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했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해명을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국을 40년간 살아온 고향이라고 표명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으니까 말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해명을 하고 내용을 해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과거 경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에게 이제 국가 정보 안보의 의지를 공감하면서 협력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이해를 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자료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향후에 제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심각하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퍼져나가면 이제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 만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엔비디아처럼 극적으로 이제 화해가 될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이 사임을 하게 될지는 오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사퇴 사임 압박 한 5일 정도 지나고 마주하게 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고 오고 가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CEO 퇴진 압박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향후 이 결과는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많지 않을까요? 일단 보잉 CEO 데니스 밀렌버그가 2019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737 맥스가 이제 추락한 사건 때 보잉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사실상 경기를 압박했고 물러났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저격을 하면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결정적인 자료나 미국에 이익되는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텔이 미국의 뭔가에 투자에 되는, 이익이 되는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GM CEO입니다. 2019년에 메리 바라라는 CEO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미국 내 자동차 폐쇄 방침을 비판하면서 다시 열려라고 이제 대가를 치르라고 했고, 이때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AT&T 어쨌든 랜드 스티븐슨이라고, 요때 이제 CNN의 보도에 편향에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공개 압박을 얘기를 했고, 요때도 이제 물러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CEO로 공개 압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리프탄이
엄격하게 뭔가를 카드를 대놓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프탄도 오늘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뭔가 엔비디아처럼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온 대로 뉴스 체크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10억 달러 요구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고요. 대학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양보를 얻어내려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대규모 금액입니다. 지금 뭐 콜롬비아 대학은 2억 달러였고 이제 최근에 하버드에게 이제 5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하버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UCLA에 어쨌든 1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거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10억 달러 합의금과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원 지급을 어쨌든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금 동결 현황을 보면 이미 5억 8,400만 달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UCLA는 거의 운영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부는 고액 합의금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UCLA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거의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합의안의 어쨌든 내용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UCLA에 어쨌든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고 민권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피해자 보상금으로 1억 7,200만 달러를 조성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합의는 차별법에 대해서 이제 고위직을 신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야간 시위를 금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종 민족 기반에 대한 장학금을 폐지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소수민족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성 전용 기숙사 보장을 하고 있고 여자 스포츠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스트레스인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성별 정정 의료를 중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를 어쨌든 수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반유대인 단속을 계속하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친팔레스타인 시대에 대한 이 시위에 대해서 계속 근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UCLA 자체의 반유대 근절 계획을 발표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브라운 대와 콜롬비아 대에서 유사 합의에 대해서 사례를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UCLA도 합의를 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대학 쪽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좀 확인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학 정책에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보수층 지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운 대학이라든가 어쨌든 콜롬비아 대학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승리를 계속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힘가시를 좀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 자신이 어떤 여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에게 어필을 하고 힘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쨌든 관세가 계속 이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여론몰이를 해서 어쨌든 점수를 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UCLA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어쨌든 캘리포니아를 장악을 하면 민주당의 아성을 장악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학의 자율성을 흔들고 있는 정치 압박에 대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국세청장 전격 해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롱 국세청장을 취임 2개월 만에 해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임 사유가 특별하게 언급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신 역할을 좀 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2달
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 경험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불법 체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심자 4만 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하고 국세청에 기밀 납세 장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죠. 이제 명단 중 3% 미만 확인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개인 납세 보모 소유자죠. 백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프라이버시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백악관과 이제 이 국세청 간에 알력의 자료가 있었고 사실 이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 있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빌리롱 요 국세청장이 어쨌든 사임을 하게 됐고 트럼프가 그를 이제 아이슬란드 쪽 어쨌든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을 안 듣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세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게 됐고요. 이러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경질 이후에 베센트 장관이 말씀하셨던 대로 직무대행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자 이제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직원만 2만 5천 명이 사퇴를 하게 됐고 예산안 삭감이 논의 중이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논란이랑은 정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 일단 2달 만에 교체가 좀 빠르게 된 부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 국장들을 자주 교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치적 충성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랑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뭐 정치가 출신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가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충성도가 정책적 일관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게 정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선거 메시지에 반해서 인물을 빨리 교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힘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어쨌든 자신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면서 정치적 상징성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제 장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자주 교체하면 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정말 힘들고 정책 불안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강의 사기 저하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사회에 이런 것들이 투자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러면 득은 뭔가? 자신에게 오는 득은 이럴 것 같아요. 철학에 맞는 조직은 금방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관료 체계나 이런 것들은 빨리 개혁은 되겠지만 결국에 장기적 투자나 이런 것들은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이나 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센티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마초 규제 완화 논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일단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로비와 후원에 의해서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마초 기업들이 수개월간 이제 강력한 후원과 이런 걸 이어서 완전히 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등급을 약간 낮추는 것 같아요.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돼서 상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에는 대마초 업계들이 수개월간 활동가 해서 이제 정치단체들이 대규모 후원을 해서 아마 이제 팩에서 100만 달러 이후에 추진을 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합법화는 아니지만 구매나 판매 절차를 완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기업이나 세금 혜택이나 의료기관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동향은 이런 것 같아요. 뉴저지나 이런 데 후원 행사에서 업계 면담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재분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완전 합법화는 아니지만 판매나 구매 세금 혜택이나 돼서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이런 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조금 하고 있고 의료나 연구나 산업화에 대해서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는 것 같고 여론도 약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80% 정도는 연구나 이런 쪽에서는 합법화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반대 입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안정이나 고용 이런 부분에서 약간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전까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약간 좀 변화는 좀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마초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란들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예상대로, 지금 시나리오대로 대마초가 3급 약물로 만약에 재분류되게 된다면 미국 사회와 경제에도 크나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회사들이 약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 규정 때문에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데 상급이 되면 세금 부담이 확 들어서 요거 관리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고요. 일자리나 이제 주들이 약간 세금 세수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장이나 연구소 사람들이 일자리가 조금 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료나 연구기관들이 좀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 허가를 받을 때 상당히 힘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대마 관련된 범죄도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범죄 기록이 줄어들거나 처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모르겠지만 인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유엔이나 영향력도 갖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완화됐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마초가 3급 약물로 재분류되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될지까지 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Y스틸텍이 20.43%로 1위 차지했고요. 심텍 16%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신풍제약 12.2%, 원익 IPS 11.2%,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도 10.51%대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14.93%로 크게 빠진 모습이었고요. 달바 글로벌 역시나 14.08% 하락했습니다. 한국콜마 12.83%, 인투셀도 12.83% 떨어졌고요. 나우 로보틱스까지도 12%대 낙폭 그려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부터 살펴볼 텐데요. 원래 실적이 잘 나오면 보통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잘 나오면 주가가 그대로 반영해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11%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마리서치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파마리서치는 2분기 매출이 1,406억 원, 영업이익이 559억 원, 순이익이 420억 원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69%, 영업이익은 82%, 그리고 또 순이익은 46%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국내 매출이 887억 원으로 70% 이상 늘었고요. 그중에서도 주력인 의료기기 부문이 무려 93%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도 520억 원 정도로 60% 가까이 늘었는데 의료기기 수출은 2배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건 단순히 반짝 매출이 아니라 대표 제품인 스킨부스터, 리쥬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의약품과 화장품 등 다른 사업 부문도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회사 전체가 균형 있게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줬고요. 파마리서치 하면 리쥬란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톡톡히 나와서 외국인들 그 관광 수요에도 좋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권가에서 앞으로 흐름을 좀 예상해 봤을 텐데 어떤 내용들 좀 나왔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리쥬란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줄줄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유럽 주요국 진출과 4분기 성수기 효과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인데요. 물론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38배 수준이어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신제품 출시와 유럽 시장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리쥬란 브랜드 가치 상승 같은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인적 분할 계획을 취소하면서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없앤 것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일부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OPM, 영업이익률 부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억하시면 37%였는데 이번에 OPM 열어보니까 39. 지금 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40%까지 지금 거의 도달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마진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분들도 환호를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죠, 당연히. 오늘은 한 0.9%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서 이번에는 SY스틸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러 정상회담 소식 속에서 재건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작은 종목들은 시총이 좀 워낙 작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20% 넘게 올랐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SY스틸텍이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로는 역시나 미러 정상회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의 첫 대면 회담이고요. 푸틴 대통령도 약 1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상징성이 꽤나 큽니다.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SY스틸텍은 철강 건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인프라 복구가 본격화되면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모 회사인 SY가 2023년에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가운데서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전후 재건 규모가 우리 돈으로는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러우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주가 급등을 보고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 종목들이 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도 이번 상승이 재건 기대감이 만든 단기 반응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재건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 등도 이날 함께 올랐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전쟁 종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복구와 건설 건자재 수요가 커질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 재건 발주까지는 정치적 또 외교적인 상황과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급등은 회담 기대감 때문이라는 이벤트 영향이 크지만 시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러우 전쟁이 있었을 때 뒤에서 비용을 크게 지원해줬던 게 미국이죠. 그래서 재건이 있다면 분명히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건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재건주 중에서도 미국 쪽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SY스틸텍은 한 6.5% 프리마켓에서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엔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악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됐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또 세무조사 이슈로 큰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고요. 실제로 한 달 사이 주가가 2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 의장이 조속히 귀국해서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 의지가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한 구성원들이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한 점도 조직 안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였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역대 2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한 점도 주가 상승에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2% 늘어난 7,056억 원,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659억 원으로 증권사 전망치인 매출 7,151억 원, 영업이익 676억 원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공연과 MD, 라이선싱, 팬클럽 부문이 모두 성장을 했는데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등 주요 아티스트의 투어 흥행과 BTS 멤버 전역 이후에 대한 활동 기대감이 주가와 실적 모두를 지탱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엔터 쪽은 특히나 관세 무풍지대라는 부분도 크게 매력 포인트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4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덜 간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의 성장 모멘텀, 또 실적 모멘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BTS가 내년 봄 완전체로 신보를 발매할 예정이고요. 라틴과 인도, 일본 등 이 글로벌 거점 시장 확장과 또 신규 IP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이그룹들은 팬 1인당 소비 지출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오는 8월에 데뷔하는 신인 보이그룹과 또 남미 현지화 그룹 론칭 등도 향후 실적을 뒷받침할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하이브 매출 추정치는 3조 7,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20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각각 10%와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연 MD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를 했고, 지인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내년의 빅사이클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방위장 관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요. 정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엄격해진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주 동안을 좀 돌아보면요.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 순매수 상위 1위에서 5위 중에서 3개가 무려 엔터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SM이나 YG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엔터에 대한 전반적인 센티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0.86% 정도 상승불 현재 켜져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는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맞물린 상황도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LIG 넥스원은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76억 원으로 증권가 전망치였던 856억 원에서 약 9% 정도 못 미쳤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이 1,070억 원, 외국인도 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사들이긴 했지만 쏟아진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70% 넘게 오르면서 워낙 많이 오른 상태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기대에 조금만 못 미쳐도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컸습니다. PER이 약 35배인데 이 코스피 평균이 15배 정도니까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2026년에도 30배 이상일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래에셋과 삼성, 메리츠, 다울 등 주요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부 상향하긴 했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라는 평가가 이번 급락의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MSCI 편입이 되면서 세론이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좀 더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올해 예상 PER이 한 19배 정도 되는데 국내에 있는 방산주들이 여기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서 LIG 넥스원은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방산 센티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LIG 넥스원이 좀 크게 빠지면서 다른 방산주들도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넘게 떨어졌고요. 현대로템이 4%대, 한화시스템은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풍산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3에서 4%씩 떨어졌는데요. 공통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PER이 현대로템은 50배가 넘고 한화시스템도 40배 이상입니다.
시장 평균과 비교를 한다면 꽤나 높은 수준인데요. 또 LIG 넥스원 주가에는 이미 여러 호재가 미리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중동향 수출 확대라든지 천궁3 개발사 선정, 그리고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 같은 재료 등이 미리 반영이 돼 있었고요. 증권가에서도 좋은 소식들을 선반영한 만큼 이제는 실제 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따라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번 하락은 한 종목의 실적 부진을 넘어서서 이 방산업종 전반에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 걸맞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과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한국투자 쪽 리포트를 보면 여전히 방산 이익률은 피크를 찍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LIG 넥스원을 제외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45만 원까지, 현대로템 29만 원, 시스템은 6만 8천 원, 한국항공우주 12만 원까지 지금 TP 조정됐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달바 글로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서 일단 주가 반응은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달바글로벌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이 1,284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을 냈고요. 둘 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늘어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매출을 약 1,292억 원, 영업이익을 36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9%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이 발표가 장 마감 직후에 나오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물론 달바글로벌의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만 1,448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전체 해외 매출을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유럽에서도 50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런 성장성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이 투자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걸 두고서 평가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부가세 추가로 확정되면서 납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 선반영 측면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컨센 대비해서는 19%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이 투자 심리에는 일단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워낙 잘 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두고서 조정이냐 추세 이탈이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달바글로벌이 올해 매출 목표를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해외 시장 확장과 또 제품군 다변화가 이미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코스트코와 세포라, 왓슨스 같은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미스트 제품의 매출이 많이 쏠리긴 했지만 최근에는 선케어와 뷰티기기 같은 신제품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해외 수출 기반의 고성장 브랜드들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처럼 시장 기대와 실제 실적이 엇갈리게 된다면 이 단기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하락이 성장성이 의심받아서라기보단 높아진 기대를 당장 실적이 채워주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시장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가장 크게 급락했던 두 종목이 앞서 살펴봤었던 LIG 넥스원이랑 달바 글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로 좀 보면요. LIG 넥스원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3%대 하락률 보이는 상황이고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11.9%가량 떨어지는 모습 프리마켓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조정일지, 단기적인 조정일지 혹은 추세 이탈일지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6,400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을 이끌어준 거는 애플이었는데요. 역시나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연일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주였죠. 고용 쇼크 이후에 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들을 가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졌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월요일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좀 한 주 흐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외국인과 기관에서 크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근래까지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외국인 쪽에서.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3,300포인트 정도 선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기관 쪽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갑자기 외국인들도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가 3,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이제 매수세가 붙기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거래일 정도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아래에 있었고, 근데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3,200포인트를 결국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특정 섹터를 매수하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지만 반면에 1,000억 원 이상의 또 매수가 IT 쪽에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쪽 이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그룹 쪽.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본다면 중소형주에서는 IT 그리고 반도체,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떠나고 있다라는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기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그리고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일시적으로 또 둔화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고가죠. 역사적인 신고가가 3,300포인트대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에 잠시 숨고르기 또는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가 유력해지면 그때는 매수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금 이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 물량들은 매집의 물량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사두고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IT 쪽,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꼼꼼히 좀 보시고 종목들이 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외국인들 좀 매도 우위는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의 섹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게는 외국인 매수세가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협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인력 양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정상회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정상회담 자체에서 나오는 그 협업 그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이제 원전 쪽, 특히나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따는 소식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국내 그 원전 쪽에 대한 기술력을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시기를 잘 맞추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지난번 체코 원전처럼 팀코리아 관련주들도 이번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에너지 관련주들 쪽에서는 원전 쪽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도 협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이쪽도 에너지 고속도로 자체가 지금 이제 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번에 이제 베트남과의 만남에서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여행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 특히나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베트남과의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그 여행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행 알선 관련 이제 투어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역시 해외 쪽하고의 여행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협업이 되게 된다면 이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 관련해서는 에너지 쪽,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이쪽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팀코리아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요즘 시세가 붙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이게 종목들마다 사실 반응이 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하나솔루션을 얘기했지만 이 풍력 관련주들 쪽에서 본다면 태용이야 오늘 지금 현재 장 개시 전에 8% 정도 상승 출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모두 다 똑같은 폭의 상승이 나오거나 똑같은 타이밍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데 뭐 소외가 좀 된다. 그러면 그 종목은 약간 소외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반응이 오는 종목이 거기에 대한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 쪽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여행 쪽이라고 하면 지금 베트남에 대한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지만 이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중국 관광객들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모멘텀 가져가면 좀 좋을까요? 일단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인데 그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여행 알선 쪽에 이제 투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그 여행 알선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좀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여행 그 투어 관련주들이 지금으로서는 가격적으로는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래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중간중간마다 많은 거래가 잠깐 들어오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거래한다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소량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많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래가 또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보실 때는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단기로 보시고, 그다음에 좀 많이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좀 기다린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해서도 같이 또 모멘텀 받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달바글로벌 지금 또 크게 하락하고 있긴 한데 화장품 쪽의 모멘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품 쪽은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네. 그동안 모멘텀이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실망감들을 좀 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 좀 낮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의 조정 시기고, 조정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 매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조정의 구간이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슈 잘 참고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요즘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의 주가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봄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 12월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2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18% 상승하면서 8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20선과 810선 지금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56%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AI 또 HBM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지난주에 좋은 랠리 흐름 이어줬죠. 테슬라와 애플의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속해서 협업 소식 진해지면서 반도체주 종목으로도 모멘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 업계의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ESS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같이 살아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승하네요. 1.8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수 CDMO 회사로서의 계속해서 성과도 잘 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바이오 종목들 이끌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로 올라온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베트남 정상회담과 모멘텀 받으면서 1.5%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볼까요? 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강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오늘 3.7% 부상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 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도 계속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또한 좋습니다. 2.69%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오늘 4위로 올라왔습니다. 1.8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 리쥬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실적도 좋은 만큼 계속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과 펩트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HLB 또한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볼까요? 지금 외국인에서 이 코스피에서는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은 팔아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네요. 월요일 아침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반드시 한국 증시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기대감을 가져요. 네.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한국 증시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떨어졌을 때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 수급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장중에 계속 변하는 게 수급이고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가 300억, 400억 정도가 잡히긴 하지만 이 매수가 대부분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IT 이제 오늘 앞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서의 자금 집중 또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급은 어느 특정 섹터에서 일단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IT 쪽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다른 업종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팔아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다시 좀 밑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신고가 영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잘하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뭔가 좀 준비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어디에서 지금 팔고 있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고 있는데 만약에 팔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업종을 좀 사는지, 만약에 오늘 산다면 또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IT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쪽도 오늘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유진테크부터 해서 STI,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는 3%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SFA 반도체도 오늘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흐름이 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T 대형주 쪽,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들, 반도체 부품주들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담긴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T 업종으로 지금 거래가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AI4 2025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열린 만큼 반도체, IT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금 좀 급부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모멘텀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SK 하이닉스만이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다라고도 봐도 괜찮을 걸까요? 일단 이번 주에 지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AI 관련 이제 행사가 미국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에 이제 한 2주 전에는 중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결국은 AI 쪽은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행사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네. 이쪽 이제 사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제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주가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 산업이 핵심적인 이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주, 이 반도체 특히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흐름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AI 반도체, AI 쪽에 대한 반도체라고 본다면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이제 모멘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약간의 그런 또 이제 밸런스가 조금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라든지 뭐 그것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그리고 그 애플 쪽에서도 특히나 테슬라 쪽에서도 수주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AI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같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AI 쪽에서의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도 삼성이 이제 앞으로 2030년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 쪽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제 반도체 수출을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의 15%는 미국 정부에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마음껏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걸 처음 보는데 이제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H20 칩에 대해서 허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건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도 역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수출을 허가시켜 줬으니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익금의 15%를 정부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시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AMD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단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나 AMD 쪽에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적이 오히려 좀 감소한다. 마진율, 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건 AI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만큼 좀 크다라는 거고 이 시장은 그만큼 또 미국에서
AI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은 또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또 마련 이제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 문제는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실적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그래도 지금은 AI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또 급락을 했었잖아요. 사실 LG 넥스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좀 실망 매물도 출회가 됐고 러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종전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방산주들 좀 이런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인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LG 넥스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2% 하락하고 있고 현대 롯데 또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전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을 때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 한번 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언제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치가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잖아요. 근데 그 실적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넥스원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 돼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협상을 위해서 이번에 만나거든요. 네. 만약 만났을 때 협상이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이 이 전쟁에 대한 뉴스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갔던 신호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돈바스 지역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을 주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 타격이 또 크겠죠.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의 전체의 어떤 히토류 매장량의 한 40%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광물 자원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쨌든 이걸 주고 그다음에 협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도 지금 노려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는 빨리 이걸 끝내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럼 방산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보다 하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주들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폭탄 돌리기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 왔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는 재건주 관련해서 좀 시선을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기계 쪽도 계속 상승하는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재건주들 봐야 되는 시기일까요? 재건주들 쪽이 오늘 좀 올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HD 현대건설기계하고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나 TYM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만약에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앞으로 좀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또 많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이 빠져 있고 재건 관련주들은 어쨌든 이제 만약에 협상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많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역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확실히 들어가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돈바스 지역을 또 갖게 된다. 그럼 그 지역이 또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좀 가능하지만 길게 보고 가실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산주보다는 재건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보는 건 좋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3,200선은 지지해주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에 대한 안착 시도는 나타납니다. 오늘 806선 지나가면서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 다 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일단 매수로 찍혀 있긴 합니다. 월요일장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 특히나 지난주의 흐름들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일부 좀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되겠는가, 이 부분이 뭐 크게 좀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은 좀 아니었고요. 다만 좀 우리가 주말 새에 좀 나왔던 소식을 보면 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 이슈, 이 부분이 일단 여권과 대통령실 안에서에 대한 이 최종적인 어떤 조율이 뭐 아직 숙고를 네. 좀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수급 경계감들이 오늘 시초의 증시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양시장 현재 뭐 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좀 적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533개 종목으로 좀 많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941개 종목의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데, 지수는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일부 좀 있고, 지금 현재 또 흐름들이 좀 바뀌지고는 있지만 네.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은 이번 주는 특히나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좀 유효하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이 2분기 보고서에 대한 법정 제출일이 8월 14일입니다. 원래 8월 15일이지만 광복절이기 때문에 네. 이제 14일까지 이제 보고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중소형주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본격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까지 재차 좀 이어졌던 대형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수순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 이 부분은 재차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증시의 탁감의 흐름도 지금 60조 원대 후반대를 좀 잘 유지를 좀 하고 있지만, 지지난주죠. 2주 전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70조 원대를 다시금 좀 하회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다만 신용장고의 흐름들이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좀 적정하게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들은 역시나 대주주 세제 개편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국정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이제 10대 핵심 과제 발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장 더 특별하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앞선 코너에서 살펴봤었던 방산 쪽 잠깐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방산 쪽은 다시 한번 고밸류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랑 비교가 나오게 됐죠. 올해 예상 이제 PER을 보면 한 19배 정도 되는데, 국내에 있는 방산주들을 보니까 로키드 마틴 대비해서 한 2~3배 높더라, 고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의 빌미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한투 리포트를 보면 방산 이익률이 여전히 피크 찍고 있다. 그래서 비중 확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어느 쪽 의견이실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조방원 주도주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잠깐 방은 좀 빼야 될까요? 일단 고밸류 논란이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가가 고점을 가고 있으니까 역시나 고밸류에 관련된 평가 리포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렇죠. 재차 좀 제시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왜 주가가 좀 빠지는가?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면 뭐가 나오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3자 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쟁도 일단 뭐 종전 가능성 내지는 뭐 휴전 가능성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켰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전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소강 상태, 그다음에 하마스와의 일부 휴전으로 접어드는 양상 안에서 이와 좀 비슷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도 네. 사실 연속성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발성 어떤 이 수급 조정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좀 반등했던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2분기 실적도 소화를 했고 전체적인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기대 심리 이 부분이 방산주의 경우에는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는 점 이런 차이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누적 수주잔고를 제가 재차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누적 수주잔고가 재차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요인들 오히려 이제 확장 기조를 보면 지금 연간 수주 목표량 대비해서 2분기에 이미 50%를 뭐 월등하게 좀 넘었습니다. 대다수 저는 뭐 3분기 안에 이미 올해 목표량들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재차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들은 향후의 어떤 실적과 여기에 연동되는 어떤 수주의 어떤 연동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본다면 지금 같은 한 2거래일간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점진적인 어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하다. 성장성이 견조하고 이익 기조가 뭐 재차 유효하고 여기다 해서 개별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유효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모든 종목들보다는 방산 픽포 안에서 개별적인 어떤 수주 요인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주셨습니다. 한투에서 나왔던 TP 조정된 가격들을 보면 일단 에어로는 145만 원까지 지금보다 한 64% 상승 여력을 봤고요. 현대로템 29만 원, 시스템이 6만 8천 원, 한국항공우주가 12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IG넥스원은 일단 빠져있는 상태라서 종목별로 약간 차별화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섹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주셨다라는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은 양쪽 모두 다 삼성전자 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오히려 팔아내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순매수 쪽에서 보면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APR도 있고요. 지금 달바 글로벌은 많이 좀 빠졌었는데 일단 APR은 여기 있는 상황이고 순매도 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달바 글로벌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의외로 카카오를 둘 다 같이 담아가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네요. GPT-5 이제 출시가 됐죠. 그리고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협력 이야기가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양쪽 모두 AI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카카오 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네이버를 오늘 좀 팔아내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종목들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 6위여서 확인이 좀 안 되는데 6위가 파마리서치로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라다이스, APR, 파마리서치 전반적으로 실적도 잘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은 곧 있으면 오봉절 연휴도 있고 중국은 다음 달에 국경절, 무비자 입국 허용 이슈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뭐 일단 개별적인 어떤 요인들은 실적 발표에 대한 소화 이후에 일단 단기적인 재료가 좀 소멸됐다는 관점에 대한 수급 차이가 좀 있겠고 이 부분은 호실적으로 발표했던 뭐 APR이라든가 달바 글로벌의 어떤 이 주가 수급 흐름들이 좀 달라지는 특히나 뭐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 6개월 보유예수 물량들 한 2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을 좀 출혈시킬 수 있는 그렇군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네. 좋을 것 같고 다만 실적의 어떤 개별 요인들 이 부분은 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가 유예됐던 그런 안에서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연속성 관점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일부 좀 내포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오늘도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보합권에서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된다는 부분들 특히나 현재는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뭐 제주 지역에 국한돼서에 대한 비자만 면제가 좀 됐고 그렇죠. 이 부분이 9월부터 이제 국내 이제 전 지역에 대한 이 비자가 좀 면제가 좀 되면서 여행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다만 그렇다면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좀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근데 과거의 어떤 차이는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일반적인 어떤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뭐 VIP들과 좀 다르게 카지노라든가 고급 면세점 같은 그런 부분들에 관한 소비 여력들보다는
국내 어떤 가성비 위주의 어떤 쇼핑들이 조금 더 대세를 좀 이루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디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 특히나 CJ 올리브영 같은 일단 이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지금 대형 피부과들을 좀 많이 가보면 스킨버스터 시술 예약 건수에 대한 당일 건수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이제 가보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놀랐는데, 이 부분이 이 방한 기간 안에 단기적인 어떤 여행 기간 안에 간단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라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수출 외형적인 어떤 확장성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내수 시장의 어떤 영향들은 뭐 인바운드 소요와 좀 맞물리면서 저는 하반기 충분한 어떤 성장 기조에 상당한 좀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사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39.7%까지 올라와서 거의 40% 가까운 지금 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빠르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남는다라는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긴 하죠. 일단은 순매수 상위 종목까지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 먼저 열어보시면 반도체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치,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를 보면 엔비디아랑 AM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칩을 수출하는 걸 재개를 했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의 15%는 미국 쪽에 제공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지가 시장 안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이랑 CDMO,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옥죄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두 가지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있어서 일단 이쪽으로 좀 묶어봤고요.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중국 쪽 업체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CDMO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이 개정안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입니다. 이쪽은 일단은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크라 재건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비료 쪽까지도 시세가 좀 같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시총이 워낙 또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 일단 넣었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리튬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장에서 흐름이 좀 좋아서인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 보입니다. 삼성 SDI가 6.1%, LG 엔솔도 한 1.4%로 오름세 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반도체부터 먼저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지난주 내내 이슈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짓거나 투자하면 관세 면제해주겠다 약속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일단 미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관세 면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 세부안이 확정될 것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10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만 좀 지난주에 확인됐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품목에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일단 100%의 이 품목별 관세 예고는 사실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에 사실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일부 좀 코멘트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안에 공장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건설을 하거나 이를 약속한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이 15%에 대한 상호관세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면제가 좀 될 것인가, 이런 해석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세부안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일단 대미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칩스법에 관련된 반도체 보조금,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직접 보조금보다는 이제 간접 세액 공제로 좀 바뀌긴 했지만, 이게 25에서 35%까지 OBBB 법안이 좀 수정 통과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상향 효과를 좀 가졌기 때문에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는 뭐 해소된 것이죠. 다만 이제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이 단순하게 투자를 하면 모두가 면제를 좀 받을 것인가라는 관점, 또는 얼마 정도에 대한 대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기준치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는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투자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테일러 팹 공장에 초도 투자금이 한 17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440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좀 상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생산 시설, 특히나 뭐 파운드리의 어떤 시설들에 관한 증설 투자까지 진행되는 규모를 보면 TSMC에는 뭐 크게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겠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지금 한 57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체 투자 규모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팹 공장과 사실 패키징 공장의 어떤 이 시설의 어떤 여건들은 좀 더 다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 어떤 투자금을 좀 기준으로 좀 한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에는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방식으로 좀 발표가 좀 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발표됐던 뭐 중국향 지금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15%에 대한 이익결을 미국 정부에 좀 반납을 하겠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저사양 AI 칩이지 아니면 뭐 고사양 AI 칩을 모두가 포함한 그런 규제 완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좀 발표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직 추정하는 부분들은 저사양 AI 칩에 관련돼서 15%에 대한 이익 기여를 좀 통해서 뭐 수출 규제를 좀 완화했다는 설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영향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쪽에 칩 수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고사양인지 저사양인지가 안 나오기는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관세 세부한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근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기사 넥스트로는 퀄컴 기대감도 같이 좀 포함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반등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지난 4분기 전체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14%대 있던 게 이제 1분기 들어와서 7%대까지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2분기까지는 지금 아직 6%대까지는 아닌데 7%대는 뭐 저점으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테슬라의 22조 7천억 규모의 이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좀 기점으로 해서 과연 좀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일부 수율의 어떤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테슬라의 어느 정도에 대한 이 계약 조건에서에 대한 테스트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 샘플 테스트 같은 것들을 네.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판단되고 있고 공시에서 NDA 조항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이 적용 요건이라든가 세부 계약사항들이 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좀 확인됐던 내용들 보면 AI6 칩을 양산을 하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와 로보틱스 이용에 좀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165억 달러보다 이 규모가 또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로보택시용에 공급될 수 있는 CIS 칩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사실 지난주에 좀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 아직 뭐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까지 이어졌던 어떤 계약 흐름들은 아니지만 애플의 공식적인 어떤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세대 아이폰에 적용되고 있는 CIS 칩을 삼성전자가 좀 개발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양산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아이폰에 적용되고 있는 이 칩 규모를 보면 한 2천만 대에서 한 2,500만 도 정도에 대한 양산 물량들을 좀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이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 로보택시용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CIS 칩까지 같이 연동되는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이 부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 테일러 팹의 초기 가동률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아직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앵커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퀄컴이라든가 2020년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ASIC 반도체에 대한 이 주문량들이 좀 네네.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브로드컴이라든가 AMD를 신규 고객사 안에서 그런 파운드리의 어떤 이 점유율들이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내용들 계속 체크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투톱의 흐름이 약간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전자는 지켜내면서 7만 1,000원 선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가는 것인지 2.5% 정도 상승불 현재 켜져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을
옥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주말사에 나왔던 게 해저 케이블이랑 CDMO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계속 네. 반복적으로 나왔던 뉴스라서 뉴스가 반응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진 않는데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좀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 해저 케이블과 이 생물보안법은 좀 약간의 어떤 온도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미국의 보안 이슈와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이미 좀 시행되고 그러니까. 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좀 부각돼서 수혜가 좀 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이 오늘 당일의 어떤 이슈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반영시키고 있다 정도로만 네.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조가 좀 명확하죠. 지금 이 바이오 품목에 대한 이 관세를 100% 이상 정도를 좀 더 부과할 수 있다. 뭐 심하게는 한 250%까지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다만 단기에 좀 적용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이 적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은 미국 안에서 약을 만들어라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좀 가장 큰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스위스, 로슈라든가 노바티스 같은 이 CDMO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의 어떤 생산 기지라든가 생산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일단 관세가 된 어떤 우회 경로들 회피하는 수단을 현재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CDMO 공장 건립이라든가 인수를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는 네. 그런 차이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점진적으로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좀 규제하면서 이 부분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주도권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현실화된 규제 안에서에 대한 기대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익과 상당히 좀 부합한 그런 네.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안건들은 언제든 다시금 상정하거나 다시금 통과될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선은 이미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고 CDMO 같은 경우에는 국방수권법의 개정안 만들 때 다시 여기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또 하나의 변수로는 지금 관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뉴스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바가 가장 큰 대표 종목이죠. 오늘은 한 0.98% 상승불 현재 켜져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마스카 진짜 게임 체인저다라는 댓글이고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제는 조선주 시세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ETF들을 보면 수익률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을까요? 네, 짧고 강렬한 댓글처럼 정말 마스카가 게임 체인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전략에 한국조선 3사가 이 기술과 생산 그리고 금융 지원까지 묶어서 협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관세 완화와 1,500억 달러 협력 펀드 조성은 미국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또 군수 지원함과 MRO, 또 첨단 함정 개발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보급함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고 또 AI 방산기업 안두릴과 첨단 함정 개발 협력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발주 일정, 또 투자 주체, 기술 이전 조건 등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단기 실적 반영은 또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따라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현재 유효한 상황이지만 이 단기 매매는 수급 변동성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내렸죠. 근데 그 이유가 고밸류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또 차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기도 합니다. 조선도 많이 올랐고 거의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들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는 군수 지원함, 또 MRO, 대형 방산 협력, 그리고 AI 기반의 첨단 함정 개발까지 이렇게 포괄을 해서 약 13조에서 27조 원 규모의 매출 기회를 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 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또 AI 방산기업 안두릴과 다양한 범위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현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은 전용 펀드 결성과 또 정부 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교류, 공동 건조, 그리고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진출 경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NH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양국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강화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발주 주체, 또 기술 이전 방식 등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에는 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선업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과 방산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선은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를 따오게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쪽과는 살짝 다른 결로 가지고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합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한 강보합 정도, HJ중공업은 한 2%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 특히나 하나오션이 6% 넘게 밀립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관 쪽에서 상위 순매수 아까 살펴보셨을 때 하나오션이 자리를 좀 하고 있었죠.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 상으로 한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댓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턴키 서비스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일 줄은 몰랐네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또한 핵심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 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의 흐름 가볍게 살펴보시면 먼저 하이닉스 쪽은 2%대 그래도 올라주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쪽은 7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이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단순히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에 어떤 향방을 자유할 자리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440억 달러를 투자해 4나노, 2나노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과 R&D 시설을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 투자 속도를 함께 조절을 했고 결국 370억 달러로 줄이면서 이 패키징 설비 투자가 통째로 빠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고객 확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에 체결을 했고요. 또 열흘 뒤에는 이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두 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살펴보면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현재 모두 현지에서 이뤄졌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또 현지 생산에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 통합 턴키 서비스는 이 빅테크 고객의 입장에서는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라고 시장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종합해보자면 이 빠졌던 첨단 패키징 투자 70억 달러를 다시금 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설비와 소재 쪽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새로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의 가장 강력한 또 경쟁자 중 하나가 TSMC죠. 근데 TSMC가 워낙 그 비중 자체가 엔비디아 향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공장 라인을 가져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비용도 좀 워낙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이제 공장 증설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투자 규모를 좀 예상해 본다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먼저 테일러 1공장은 현재 공정률이 91.8%로 올 10월 말 기준 완공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연내 클린룸을 마감을 하고 또 내년부터 반도체 생산 장비 반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패키징 공장까지 함께 추진하게 된다면 제조와 후공정 그리고 출하까지에 있어서 완전한 현지 공급망이 갖춰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계약은 이 최소액만 165억 달러인데요. 머스크 CEO가 직접 이 실제 생산량은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 차량용 칩 공급을 넘어서 슈퍼컴퓨터용 AI 반도체와 또 전장 부문 전체로 이렇게 계약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런 추가 물량이 현실화가 된다면 장비와 또 소재 업체들도 미국의 투입 규모가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미 내년 이 테일러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황이고요. 또 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전체 투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SK 하이닉스의 상황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인디애나 웨스트 라피에시에 38억 7천만 달러를 들여서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는데 원래는 이 계획이 2028년 하반기 양산 계획이었지만 미국 내 AI 반도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면 이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혹은 생산 품목을 늘려서 투자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 확대는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이 AI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성장하는 카드가 될 것이고 또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대미 투자 계획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소부장단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흐름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작은 뉴스단으로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고요. CATL 쪽에서 대형 리튬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리튬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 흐름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